자, 6번부터 들어갈게요. 6번에 보면 지금 저항 A와 R이 직렬로 연결돼 있다. 그지? 자, 문제에서 보면 전압이 몇 볼트? 10볼트. A는 3옴. B는 여기 그냥 지금 R이라고만 돼 있고,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얼마? 2A의 전류가 흘렀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가보자고. V, I, R 비워놓고 얘가 2A. 왜? 지금 이건 무슨 과정이야? 직렬 회로죠. 직렬은 전체 전류가 어떻다? 일정하다잖아. 그러면 총 저항이 몇 옴이 돼? 5옴인데 얘가 지금 3 플러스 R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벌써 답 나왔죠. R은 2옴. 회로 합성 저항은 5옴. 그러면 R에 흐르는 전류 세기도 2A, 얘가 2옴이면 확인. 여기에 6V, 여기에 4V 합치면 10V 맞잖아. 이렇게까지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업 자체가 검산이야. 회로 전체 값이랑 각 저항별 값이 하나도 오류가 없이 다 나오면 그게 검산이 완료된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R에 걸린 전압은 A에 걸린 전압의 3분의 2배다. 네, 3대 2. 직렬에서는 저항이랑 전압이랑 비례하잖아. 그럼 여기 3대 2, 6대 4. 똑같죠? 3분의 2배 맞지? 그래서 6번은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9번. 자, 이거 직렬이다, 병렬이다? 병렬이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 9번은 병렬에서 소비 전력을 물어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표 그렸던 거 기억하지? V는 어떻게 되고, I는 어떻게 되고, R은 어떻게 돼서 전력은 뭐에 비례하고, 어떻게,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이야기했던 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병렬에서의 소비 전력은 전류가 결정하고 얘는 그냥 저항에 반비례한다로 결정한다라는 필기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A와 B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PA, PB라고 할 때 PA 대 PB는 A와 B의 저항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맞지? 그러면 저항의 비의 역수인데 우리 또 하나 더. 저항은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있었죠. 자, 재질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 들어갈 비저항 값까지는 일정할 거니까. 그러면 RA는 결국 뭐가 돼요? 2분의 2가 되고 RB는 3분의 1이 되네? 1분의 3이네? 맞지? 단면적분의 길이니까. 그러면은 1대 3이 되잖아, 저항비가. 저항비가 1대 3인데 지금 전력비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PA 대 PB는 3대 1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R1, R2, R3 전압이 30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R1의 저항값이 6옴일 때 전류의 색이 I1, I2, I3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저항, 저항, 저항. 여기 30V. 전류 세기가 I1에서 여기에서 3A. 그리고 R2에서 2A, R1에서 1A. R1, R2, R3. 그러면 지금 요거 봐봐.
지금 회로 전체 전압이 30V잖아. 맞죠? 그런데 총 전류가 몇 암페어가 나오죠, 지금? 여기가 총 전류랑 같잖아. 3암페어니까. 저항은 일단 전체가 15미 총 저항이 될 거는 확인이 되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놔야 되는 거지. 보자. 그러면 여기서 R1의 저항값이 몇 옴이다? 6옴일 때라 그랬죠. 얘가 6옴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V1이 몇 볼트인지 나오지. 몇 볼트 나와? 36, 18볼트 나오죠? 그럼 봐봐. 여기가 18V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8V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몇 볼트? 12V로 고정되잖아. 왜? 그래야 요거 두 개 합쳐서 전체 전압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은 12에 2니까 여긴 몇 옴? 6옴. 12V에 1A니까 몇 옴? 12옴씩 다 구해줬죠, 완전히. 자, 전체 값 이상 없고 저항별로 이상 없고 검산까지 끝난 거예요. 요 습관을 계속 기르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은 18V다. 맞고. R2의 저항은 6옴이다. 맞고. 소비 전력이 제일 적은 것은 얘는 얼마예요? 54W. 얘는 24W. 얘는 12W. 얘가 제일 적네. 그지? 뭐 다른 거 더 뒤집고 뭐 하고 계산할 거리도 없죠. 그냥 표 자체에서 끝나는 거야. 회로 자체에서. 그러면은 10번도 5번이죠. 가나다 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13번. 여기 가져와 갖다 놨네. 지워도 되지? 앞에 거. 자, R, 2R, 2R, R인 저항 4개와 스위치 S를 전압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한 회로다. 자, 요거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보면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 요 스위치의 역할이 뭐냐면 얘가 열려 있을 때는 얘랑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야. 왜? 요로 저항으로 무조건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근데 얘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야, 여기는 프리패스인데 여기랑 여기는 일하고 가야 돼.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 안 하는 길 있으면 일 안 하는 길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얘가 닫히는 순간 그냥 요 저항 두 개는 지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전류 안 가니까. 요거 구별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볼까요? 자, S를 닫기 전 합성 저항은 요게 열려 있을 때니까 얘가 2R, 얘가 2R, 얘가 R, 얘가 R인데 선생님 지난주에 수업할 때 병렬 저항 딱 나오는 패턴 두 가지라 그랬지. 같은 거 두 개면 합성해서 얼마? 반. 3대 6이면 합성하면 2라 그랬지. 기억하죠? 그럼 여기 2R, 2R이면 요거 두 개를 묶은 합성 저항 크기가 얼마가 된다? R이죠, 그냥. 그러면 결국 R이 무슨 관계야? 직렬 관계라고. 그러면은 닫기 전에는 총 저항이 얼마? 3R. 회로를 닫으면 회로를 닫아버리는 순간 합성 저항이 3R에서 요거 R이 빠져버리니까 2R로 가버린단 말이야. 자, 저항이 줄면 전류는 늘어요, 줄어요? 저항이 줄었어. 방해가 줄었어. 전류는 많이 흘러, 적게 흘러? 많이 흐르지. 그러면
니은 S를 닫으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닫기 전보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니은 틀린다. 그지? 디귿. 닫기 전 소비 전력은 닫은 후에 3분의 2배다. 원래 우리가 전력의 공식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수하게 공식만 가지고 푸는 케이스.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법. 전력은 VI고 결국 얘는 R분의 V 제곱이지. 우리가 V를 안 바꿀 거기 때문에 전체 전압 그대로잖아. 그러면 결국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한다로 풀어도 되고. 맞지? 아니면 여기 봐. V 그대로죠. 자, 2R일 때와 V에 3R일 때잖아. 그러면 여기에 I는 2R분의 I고 여기에 I는 3R분의 I. 요렇게 곱해야 돼. 요렇게 곱해야 되고. 결국 곱하고 나면 나오는 게 뭐야? 이거 I분해가 아니고 V분해. 결국 곱하는 게 뭐예요? 합성 저항 크기의 반비례가 되죠. 그러면 디귿. 닫기 전 소비 전력은 닫은 후에 3분의 2배다. 왜? 닫기 전에는 저항이 3R, 닫고 나면 저항이 2R이니까 전력비는 2대 3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지. 열로 오랬지 내가 이씨. 앞에 앉으랬지 지난주에. 또 질문. 뒤에 바닥은 없어요? 14, 15. 없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저항의 비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저항 크기는 면적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요? S분의 L이 되고 얘는 S분의 5L인 요거 두 개가 몇 대 몇이냐로 봐도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럼 LS 약분하고 나면 2분의 1대 5니까 1대 10이 되죠. 요게 1번 답. 그럼 2번 답은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반비례함으로 몇 대면 10대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5A니까 여기는 0.5A 혹은 2분의 1A가 되면 되겠지. 자, 3번. 3번에 여러분들 전구도 그냥 저항이라 생각해도 돼요. 전구도 사실 저항이니까. 그럼 봐봐. 1번 전구의 전압이 여기가 90V야. 근데 여기 전체 저항이 100V야. 그러면 얘는 전압이 얼마? 여기가 기역이죠, 지금. 응? 여기가 기역이잖아. 여기 10V가 들어가야 되겠죠? 응? 근데 전구 2의 저항이 10ohm입니다.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 흘러야 돼요? 그렇지. 1A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가 흘러요? 1A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직렬은 전류 일정하니까. 그럼 여기 저항은 얼마가 된다? 90ohm이 되겠지. 요게 니은이네요. 여기가 기역이고. 그러고 여기는 병렬이잖아. 병렬 전압이 100V면 얘도 100V, 얘도 100V. 근데 전구 2의 저항이 10ohm이야.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10암페어. 이게 디귿이고 이게 리을 아님?
맞지? 만약에 앞에 위에 것도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구해본다면 여기가 95mm니까 얘는 1.111A가 되겠지. 맞지? 풀이 과정이 이것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구하시고 리을은 10분의 100은 10. 이것만 적으면 끝나죠, 그냥. 자, 4번. 회로의 전체 저항을 풀이 과정과 단위를 해서 나타내시오. 요거 두 개 병렬 저항이잖아요. 아까도 나온 패턴이네. 같은 거 두 개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반이 된다, 그지? 그럼 얘가 얼마? 2옴. 그러면 전체 저항은 1옴, 2옴, 4옴의 합이죠. 7옴.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얼마가 돼요? 7분의 14니까. 여기 2A잖아. 응? 그러면 여기에 2A, 여기에도 2A, 여기에 8V, 여기에 2V. 맞지? 그럼 몇 볼트 남아? 4V 남네? 그러면 여기도 4V, 여기도 4V. 왜? 여기 병렬이니까.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 4분의 4, 4분의 4. 1암페어씩이죠. 응? 왜? 요거 두 개 합쳐서 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암페어 많이 보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럼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구하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회로에 적어도 돼. 솔직히 나는 풀이 과정을 적으라는 말 자체가 방금 구한 작업을 순서대로 그냥 줄글로 써주면 돼요. 알겠지? 서술형이 딴 거 없어. 지금 풀어가는 과정대로 글로 쓰면 돼요. 그러면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여기서 구하면 되잖아. 회로 전체 전압은 14V고 회로 전체 전류는 2A예요. 그럼 소비 전력은 28W. R4에서의 소비 전력은 요거 두 개잖아. 몇 와트? 그치, 16W. 다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질문 받을 거리도 없죠. 그냥 쭉 다 그대로 풀었잖아. 중등 때 내가 진짜 아쉬운 게 현행 교육과정에서 현재 중2들한테 계산을 안 시켜요. 저항 계산을. 학교에서도 계산해 본 적 없을걸? 시험 칠 때 나왔나? 저항 계산? 나온 학교도 있는데 나온 학교도 그냥 직병렬 되게 간단한 것만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답 구하는 게 어색할 거예요. 근데 물리2 전자기는 이거 이상으로 되게 복잡한 식들을 그리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리학에서 연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레벨은 중등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긴장할 거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요 앞에 내면 되고. 자, 오늘은 축전기입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충전기 아닙니다. 충전지 아니고요. 축전기라는 것은 회로상에 요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건전지랑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앞뒤에 두께 차이나 길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그냥 두 장의 금속판을 나란하게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배치하고, 사실 실제로 회로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띄워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 두 장의 금속판 안에 우리가 유전분극이라 그래서
부도체를 저기 사이에 채워 넣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쟤네들이 일정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간단하게 회로를 실질적으로 보자면 그냥 되게 단순해. 그냥 회로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두 장의 금속판이 일정한 전압을 받고 존재를 하지. 그럼 우리 자 전자 어디로 나간다 그랬어요? 전자 이동 방향 지난 시간에.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가고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전류랑 반대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쪽 왼쪽의 금속판은 계속 전자를 건전지가 뽑아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기겠지. 전자가 빠져나가는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성향? 플러스 성향을 띠게 되고 이쪽에는 금속 표면에 계속 자유전자가 와서 쌓이겠죠. 그럼 이쪽은 자유전자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그러면 사실 요 사이에 양극판에서 음극판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정한 전기장이 생김으로써 양극판과 음극판에 생성된 전하들이 인력을 받아서 서로 딱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축전기의 성능을 C라 그래서 원래 전기 용량이라고 배웁니다. 요거는 심화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물투에 전기자기, 전자기와 양자 책에 가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개념이긴 해요. 이 C 값인데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의 양이 C 곱하기 V.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건전지로 만드는 전압 크기가 여기에 전이차가 요 두 극판의 전이차가 될 만큼 요 공식에 맞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전기 용량이라는 C 값은 하나 더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요 두 극판 사이 거리. 극판의 넓이 S에 비례합니다. 판때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가 저장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더 강하게, 양쪽에서 전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더 많은 전하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거야. 그럼 얘를 원래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해서 얘가 충전이 되잖아요. 사실 충전이 딱 돼서 총 전하의 양이 그 양쪽의 전압, 건전지가 만들어 놓은 전이차가 될 때까지 전기가 충전이 되고 순간 더 이상 회로에 전하의 흐름은 없이 딱 끊겨요. 이 상태에서 건전지를 딱 빼고, 아니 원래 이제 다른 쪽에 회로가 연결돼 있겠지. 건전지를 빼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를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해 버리면 얘가 마치 전지의 플러스 극처럼 얘가 마치 전지의 마이너스 극처럼 충전됐던 전하가 한순간에 여기서 이쪽으로 쫙 돌아가 버립니다. 억지로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밀어준 힘, 전류를 달리게 하는 힘, 전압, 기전력, 전이차가 딱 버텨줘서 양쪽에 차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졌잖아. 그러고 LED 다이오드 하나 박아주면 여기가 건전지 플러스, 얘 축전기니까요. 일종의 충전지라고 봐도 된다고. 얘가 플러스 극처럼 얘가 마이너스 극처럼 전하를 쫙 흐르게 하면서 전류가 일시적으로 흐르고 그 전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Q는 CV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W는 QV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개념. 그 긴급 환자 실려왔을 때 심장 멎었을 때 뭐 해? 막 약 발라가지고 막 젤 칠한 뒤에 전기 잘 통하게 몇 줄 해가지고 스위치 하면 바식하게 순간적으로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야. 정확하게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치의 요 전극판의 간격을 조절해서 저기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스위치를 딱 넣으면 요 두 개의 극판 사이로 전기가 순간적으로 팍 흐르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심장이 실제로 멎은 심장이 놀랬다가 다시 재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순간 움찔해버리고 나면 다시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주는 장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는 사실 설명할 거 이게 다예요. 단, 여기서 그러면 뭐를 낸다? 이거를 요 공식 개념들 있잖아. 전하 개념, 그리고 용량 개념. 요 두 개를 조절해서 합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식이. 결국 저장되는 전하의 양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겠지. 맞지? 얘는 뭐야? 양극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되는 거고, 얘는 면적, 얘는 간격. 원래 얘가 등식이 되려면 여기에 유전율이 들어가는데, 유전율 들어가면 전형적으로 물투가 돼버리니까 저거는 그냥 비례 상태로 놔버릴 거예요. 적어도 로로 쓰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축전기 극판을, 자, 요 공식까지 봤죠?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 부장의 축전기 극판의 간격이 D야. 원래. 전압이 일정하다고 치고. 그러면 D 간격이 2분의 D가 되면 이 축전지는 전하를 더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전하를 뱉어내야 될까요?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지. 이 간격이 2배로 넓어지면 가지고 있던 여기에 저장된 전하의 양이 Q였다면 간격이 반으로 줄면 전하가 얼마나 저장이 돼? 그치. 얘는 2Q만큼 저장할 수 있을 것이고 거리가 2배가 되면 그치. 2분의 Q로 바뀌어버리겠죠.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양이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어차피 면적 못 바꿀 거 아니야. 전기회로에서. 바꾸려면 바꿀 수 있긴 해요. 책에 보니까 설명은 있더라. 요 금속판을 요렇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비껴주면 어떻게 돼? 마주보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감소. 이렇게 벗어나면 감소지. 붙으면 증가하지. 요렇게 움직이거나 얘 간격을 조절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 부분에서 전하를 더 저장해야 되거나 그 전하를 더 뱉어내야 되죠. 맞지? 그래서 요걸로 뭐 하느냐? 아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응용으로 146쪽 한번 펴볼래요? 자동 심장 충격기나 카메라 플래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거 안 쓴다. 형광등에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알아요? 스타터? 옛날식 형광등에 보면 요
초크다마라고 조그만한 잠깐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걸 꽂거나 아니면 안전기라고 이런 부속 하나를 꽂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안에 있는 게 이 축전기였던 거예요. 에너지를 충전시켜 놓고 순간적으로 전하를 쫙 방출시키면서 형광등이 불 켜지게 해주는 장치들.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 아까 이야기했고, 카메라 플래시도. 카메라 플래시 여러분들 빛 번쩍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집어넣는 건전지 용량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한 번에 터뜨리기 위해서 뭐 한다? 축전기에 전하를 쫙 충전시켜 놓고 스위치 딱 켜면 여기에 저장된 전하가 한 방에 LED라던가 혹은 방전관을 통해서 방전되면서 빛이 번쩍 터지게 하는. 그거 말고도 밑에 컨덴서 마이크. 선생님 생각하기에 아마 요거는 컨덴서 마이크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거에 다이나믹 넣기는 쉽지 않거든. 다이나믹 마이크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혹은 통과에서 배운 전자기 유도 있잖아요. 코일에 음향판에 자석 놓고 왔다 갔다 흔들면은 유도전류 생기는 이 방법. 그거를 쓸 수도 있지만 두 장의 얇은 막 자체를 요 금속판처럼 쓰는 거야. 진동막을. 그러면 내가 음파가 와서 부딪히면 요 간격이 어떻게 될까? 붙었다 떨어졌다 떨리겠지. 그러면 이 축전기는 뭐 해요? 전하를 먹었다 뱉었다 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다? 전기적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음향 파동과 똑같이 닮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 스위치 아니죠?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실제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전기 용량식은 아니고 정전기식일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사람의 손가락이나 전기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물질이 발려져 있는 부속, 펜 같은 게 가서 닿으면은 그 부분에 전기장 변화로 인해서 전기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인데, 옛날 핸드폰들 있죠. 진짜 여러분들 어릴 때나. 화면 꾹 눌러야 인식되던 그거. 옛날에 터치폰 처음에 나왔을 때 막 화면 꾹꾹 눌러가면서 인식시켰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앞에 화면 막 손톱 자국 다 패이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은. 그 폰이 이 축전기식 터치 스크린이에요. 거기에 압력을 가해서 간격이 변해야 어느 위치에서 신호가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던 것. 그리고 압력 센서. 요런 거 말고도 또 나도 지금 정확하게 헷갈리긴 한데 서면역 롯데백화점 방향의 바닥에 도보식 발전기 깔려 있거든요. 그게 컨덴서식일지 앞전소자식일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그거 압력으로 전기 발전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축전기를 이용한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고2에 마주치게 되면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진짜 크게 바뀔 확률이 높아요. 고2 때. 선생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과학 중점고로 가려고 하는 부일? 혹시나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마 물리 좀 빡시게 더 해놓는 게 좋을 거고요. 이 부분에 또 과중 있냐? 고등학교? 몰라? 삼성여고가 과중입니까? 삼성여고 과중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선생들은 애들을 물투 쪽으로 끌어들일, 과학을 많이 시키면 저절로 투 과목도 개수가 아마 늘 거예요. 이수 개수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공계열 쪽 진학을 해서 물리, 전자기까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투에 가면 되게 복잡해요. 방금 우리는 개념적으로 전자를 먹는다, 전자를 뱉는다까지만 이야기했잖아. 근데 얼마나 먹고 얼마나 뱉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물질을 넣느냐, 그리고 저거를 반반 채웠을 때 되게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계산을 낼 수 있단 말이야.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축전기는 통과에 없습니다. 다행히 통과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저항 개념은 통과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할 때 연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해. 근데 이 부분은 다행히 통과에 현재 없는 부분이긴 해요. 대신에 그 전공적 합성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해당 연계 학과로 진학하려고 할 때 성취도나 이런 거에서 태클 안 걸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두는 게 맞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147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면 148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일단 회로 자체가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제일 먼저 A와 건전지 쪽을 연결해 준 회로죠. 이렇게 됐으면 사실 요 뒤에 쪽 부분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어차피 끊어진다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 전압이 충전되면 VA에는 전압이 충전이 되겠죠. 얼마만큼? 건전지 전압만큼. VB는 전압이 충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얼마? 0이 되겠죠. 자, 이게 충전이 다 되고 더 이상의 전류의 흐름이 없어지게 됐다. 즉, 여기에 V만큼의 전압이 충전이 되고 나면 사실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끝나. 얘를 끊어주면 여기에는 Q가 저장된 채로 지금 VA가 걸려 있겠지. 응? 그거를 요렇게 연결해주면 이제는 건전지 쪽이 없는 거죠. 그럼 얘가 뭐다? 일순간적으로 전하량이 Q인 상태로 VA가 V인 상태로 존재하고 얘는 VB가 0인 상태로 존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요쪽이 지금 플러스 전이, 요쪽이 마이너스 전이가 쌓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요쪽으로 전자가 가고 여기서 요쪽으로 전자가 오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다시 전하의 일시적인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는 A와 B에 충전되는 전하량 QA와 QB는 어떻게? 여기 전이차와 여기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축전기가 같은 제품이었다면, 용량이 같은 거라면 당연히 양쪽의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해서 양쪽의 전하량도 똑같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QA와 QB가 같아지고, 참고로 그때는 요 QA와 QB 두 개 전하량 합한 게 얼마일 거다? 첫 번째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의 양과 같겠죠, 당연히. 반반 움직인다고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2번은 A와 B가 같아지게 됩니다. 가에서 A의 위쪽 금속판은 양전하, 나에서 B의 위쪽 금속판도 양전하가 되고요. 나에서 A의 두 금속판의 전위차는 여기에 원래 V였잖아. 근데 여기 용량을 C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원래 지금 처음에 가에서는, A에서는, 처음에 가일 때는 Q는 CV만큼 저장이 돼 있었다고. 근데 나가 되면 QA는 사실 2분의 1 Q가 될 거 아니야. 얘가 뭐다? CV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압이 반으로 줄겠죠. 그러니까 원래 Q가 다 들어있으면 여기에 전이차가 V가 생긴다고. 근데 얘를 끊고 이쪽을 연결하면서 여기랑 여기에 동일한 양의 전하가 저장이 돼야 되고 전하량 QA랑 QB가 같아야 되잖아. 그게 두 개 합쳐서 얘였다고? 그럼 각각은 얼마일까? 절반일 거 아니야. 그게 용량은 안 바뀌는데 전압만 변하는 거죠. 그러면 VA는 나일 때 VA는 뭐가 된다? 2분의 1V로 전압이 반으로 주는 거지. 대신에 VB도 얼마? 2분의 1V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절반씩의 전하를 나눠서 저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3번에 작다, 4번에도 작다가 되는 거죠. 전압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 4번. 4번에 1번. 가에서 A가 충전되기 전까지 전자의 이동은 가에서 여기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왜?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고요. 나에서 B가 충전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충전이고 여기는 충전 안 되는 상태면 지금 원래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전자가 요렇게 흐르니까 전류 방향은 요렇게. 전자랑 항상 반대. 그래서 B가 충전되기 전까지 전류의 방향은 디귿이 되지. 요거 헷갈리겠죠? 전자 방향, 전류 방향 반대인 거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에서 A와 B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같죠. 왜? WA는 QAVA가 돼. WB도 QBVB가 되는데 요 두 개 같고 요 두 개 같으니까 이 두 개도 같겠지. 4번에 4번. 가에서 A에 저장된 전기에너지와 나에서 B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같다. 가에서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W는 QV가 될 거 아니야. 4배나 많이 저장돼 있다고 봐야지. 오케이? 같다? 다르게 됩니다. 가에서 A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자성이란 각각의 물질이 가지게 되는 자기적 성질을 말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디? 왜 어떤 금속은 자석에 붙고 어떤 금속은 자석에 안 붙고 사실 알루미늄이라는 녀석은 자석에 붙는 정도는 아닌데 알루미늄 캔을 우리가 스탠드에 진자로 매달아 놓고요. 그 캔 앞에서 네오디듐 자석이나 그런 강력한 자석을 앞에서 흔들어 주잖아. 알루미늄 캔 앞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루미늄 캔이 내가 움직이는 자석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서 흔들리는 정도는 끌려와요. 왜 이런 물질마다의 차이가 있는지라는 개념 하나. 두 번째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긴 막대 자석 하나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막대 자석 하나를 볼게요. 이 막대 자석을 실수로 부러뜨렸어. 그래서 반동가리가 났습니다. N극만 남았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데? 잘린 부분이 무슨 극으로 바뀐다? S가 되지. 얘를 또 반으로 잘라도 계속 더 작은 형태의 자석으로 바뀌어 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자석일까? 어디까지가 자석이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원자 자석의 개념이라고. 심화적으로 말하면 명칭을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머리가 순간 어지럽다, 그죠? 어려운 말 나오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 배운 거 기억하려나? 다음 시간에 아마 본격적으로 배우긴 할 건데. 이거. 엄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래서 원형도선에서는 어떻게 됐다? 요렇게 하지 말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손을 감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었다. 그죠?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겠지. 전류가 지금 시계 반대쪽으로 돌 때는. 맞죠? 요 법칙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생겨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원자 구조를 생각해봐. 중심에 뭐가 있죠?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일정 공간에 특정 확률로 전자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원자 자체가 만약에 입자의 고유 운동으로 요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원자가 회전하고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깥쪽 궤도의 전자들은 요렇게 움직이는 효과가 나고 있겠지. 갑자기 질문. 전류는 어느 쪽으로 돌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전류 방향은 그치. 실제로 여기서는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된다고.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위야 아래야? 그치. 요렇게 흘렀잖아, 전류가. 그럼 자기장이 밑으로 간다. 여기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말은 마치 요쪽이 N극처럼 요 위가 S극처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원자의 스핀만 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게, 안타깝게 이번에 22개정 화학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게, 내 입장에서는, 난 물리 가르치니까,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유튜버 이름이기도 한데, 궤도, 오비트 혹은 오비탈. 실제로 우리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나의 궤도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돕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화학에서 빠져서 화학 2로 갔는데,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쌓이는 법칙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싸움 원리. 두 번째가 훈트 규칙. 세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여기서 우리가 원자 자석 개념에서 쓰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궤도가 있다고 할 때 단일 궤도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돌 수 있어요. 한 궤도에는 전자가 우리가 홀전자, 전자쌍 개념 나랑 통과하면서 수업 들었었잖아요. 홀전자면 혼자 도니까 특정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겠지? 근데 전자 2개가 쌍을 이루게 되면 걔네들은 서로 반대로 돌아요. 하나가 이렇게 돌면 하나는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반대로 돌아. 그러면 홀전자가 이렇게 스핀하고 있다면 실제로 전자 방향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날 거 아니야. 그리고 전자의 궤도 운동 스피드는 원자의 스핀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가 혼자 돌 때는 뭐가 생긴다? 밑에서 위로 궤도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하나의 궤도에 전자 2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핀하면 베타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서로 상쇄되겠죠. 서로 반대로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자기 쌍극자, 특정한 방향에 자기장 효과가 생기지 않겠죠. 언제만 생긴다? 혼자 돌고 있는 홀전자일 때만 이 자기 쌍극자 모먼트, 원자 자석으로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원자 하나하나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을 생각할 때 결국 홀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최외곽 궤도에서 가능하겠죠. 제일 바깥쪽 궤도에서. 왜? 안에는 4쌍씩 차곡차곡 쌓여 나오잖아요. 우리 주기율표 공부했으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쌓여 나올 때 훈투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홀전자 개수를 어떻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치하세요라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에 전자가 쌓여간다면. 즉 원자에서 전자가 배치될 때 홀전자가 많은 원자들은 원자로서의 원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자기장 세기가 어떻다? 강하다, 약하다? 강해지겠지. 어쨌거나 각각의 힘이 있고 걔네들이 백합으로 원자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대신에 원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자쌍으로 존재하면 전자쌍으로 존재하는 궤도에서는 자기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원자들마다 지금 이제 오비탈이 결국 화투로 올라가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오비탈이다 뭐 1s2, 2s2, 2p6, 3s2 막 이런 것들을 모를 텐데 혹시 선행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를 텐데 이 홀전자가 많으면 결국 그 원자는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홀전자가 없으면 얘는 자성을 띌 생각이 없는 금속이 되죠. 어정쩡하게 중간쯤에 있으면 자성을 띠긴 띠는데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강자성체는 철, 니켈, 몰리브덴 같이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금속들이에요. 얘네들은 전자 배치 구조상 홀전자 수가 매우 많아서
원자 단위 하나마다 자성을 강하게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자성체의 금속 조각을 보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자 단위로 자성을 띄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보통 철가루가 되는 그 구역 동강마다 각각의 구역마다 원자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이미 극을 띄고 지네들끼리 뭉쳐 있는 거야.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그럼 요렇게, 얘는 이렇게. 구역마다 다 동강 극 방향은 다르지만 다 모아놓으면 평소는 합치면 얼마가 될 거다? 다 대칭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자성체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실험하면서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4쪽에 있는 자화 혹은 자기화라는 개념이야. 164쪽 밑에 쪽에 봐봐. 자기화. 물질 내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정렬되면서 자성을 띠는 현상이다. 이렇게 글자로만 적어놓으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초육 때 뭐 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쇠 바늘에 자석을 한쪽으로만 100번 문질러 본 적이 있을 거예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바늘에 한쪽으로만 계속 자석을 문지르고 나서 이 바늘을 스티로폼에 딱 꽂아서 물컵에 딱 띄우면 바로 나침반 내버리죠. 뭐 한 거냐면 요렇게 돼 있는 원래 제각기 극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이 자석에 이 금속 조각에 외부에서 요렇게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각각의 자기 구역이 어떻게 돼 버렸다? 이 자기장 방향으로 원자 자석의 극성 방향이 다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속판 하나가 외부 자기장에 의해 얘도 뭐가 돼버린 거다? 자석화된 거죠. 그걸 자화 혹은 자기화라 그래요. 그래서 바늘이 일순간 자성을 띠고 스티로폼에 꽂았을 때 나침반이 됐던 거고, 이거를 문지른 바늘은 그때부터 그냥 다른 옷핀 같은 거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마치 자기가 자석인 양 쇠로 만든 옷핀 같은 것들을 붙여낼 수 있어요. 자석에 오래 붙어 있던 클립 자석 떼는 거 기억하죠?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내부에 자기장이 계속 걸려 있다 보니까 그쪽 방향을 뭐 해버렸다? 기억해버려. 그래서 강자성체는 강한 자기화가 가능해지고, 이게 너무 그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이 자기장을 없애더라도,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한번 기억했던 거를 뭐 한다? 기억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전자석 강하게 만드는 법 배운 적 있을 거야. 전류를 많이 흘린다, 에나멜선을 촘촘하게 감는다, 가운데 뭐 넣는다? 철심을 넣는다. 초육 때 여러분들 전자석 만들 때 쇠못에다가 에나멜선 감았었을 거예요. 그 쇠못을 넣는 이유가 쇠못이 강자성체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를 몇 배 더 증폭시켜줘요. 그래서 강자성체는 이 기억이라는 성질 때문에 뭐 하느냐? 우리가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자기 기억 장치로 쓰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 사는 지하철 표 카드 없을 때 그 표 사잖아, 종이로 된 거. 그 가운데 보면 마그네틱 선 붙어 있잖아요. 거기가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표를 사서 맨 처음에 기기에 넣으면 어느 역에서 몇 시에 탔다가 거기 강자성체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나올 때 다시 개찰구에 그 표를 넣으면 이 새끼 1구간인데 2구간 왔네 그러면 50원 더, 50원인지 100원인지 더 내라고 다시 뱉어버리잖아.
그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이나 카드 자석에 가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거. 자석에 가까이 되지 말라 그러고 배우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이 자기정보, 강자성체를 이용한 자기정보로 기억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자석 갖다 대면 난리 나겠죠. 데이터가. 그에 비해 상자성체,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마그네슘, 나트륨, 텅스텐, 종이, 산소. 여기서 산소는 액체 산소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원자 자석의 힘이 강자 성체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강자 성체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그려보면 구역이 아니라 그냥 원자 단위로 극성이 표시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적 극성이 막 지 맘대로 평소에는 흩어져서 역시 여전히 0이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줄 때 같은 방향으로 비교적 자기화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근데 그 힘이 되는 성질이 약해. 즉 얘는 자석처럼 성질이 변하고 싶어도 그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강자 성체들은 주변에 자기장이 걸리면 자기도 뿅 하고 자석으로 변해서 바로 철커덕 들러붙어 버리는데 상자 성체는 그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석에 철 갖다 대면 붙어버리는 것만큼 들러붙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간다는 소리는 여기가 밖에 N극, 여기가 바깥에 S극이라는 소리잖아. 가까이에.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SN, SN, SN이 돼서 미약하게나마 뭐가 생긴다? 인력은 생겨.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알루미늄 캔 매달아 놓고 자석 흔들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흔들리기는 한다. 그래서 약한 자기화로 약한 인력을 가지지만 얘는 기억하는 기능은 생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반자성체.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하고 물이에요. 뭐 유리, 금, 플라스틱 등등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물질은 반자성입니다. 자성이 있다 없다? 없는데 왜? 얘는 전부 다 뭐다? 대부분 전자쌍이고 상자 성체는 홀전자가 양이 적겠죠. 대부분이 전자쌍이 돼버리기 때문에 평소는 자기적 극성이 없어.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부에서 똑같이 자기장을 걸어주잖아. 바깥쪽에 이쪽에 N극 자석이 있고 이쪽에 S극 자석이 있으면 내부 원자들이 일종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받아들인다, 싫어한다? 전자기 유도 자체가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순간적으로 자기장이 걸릴 때 반대쪽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반대 방향에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반자성체는 사실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것 같은 효과를 내요. 자체적으로. 자기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둘이 같은 극이니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같은 극끼리 자석은 싫어하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안 붙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미약하게 밀어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물질이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바탕으로 봐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똑같이 자기화를 시켜요. 기억을 한번 시켜. 그러고 자석에서 떼버리면 누구만 자석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죠? 강자성체만 자석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면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가까이에 놓으면 약한 인력, 약한 청력, 아무 힘도 안 생긴다? 약한 인력이 생기지.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그래도 얘는 같은 방향 자기화가 되니까 미약하게 끌린단 말이야.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를 가까이 두면 약하게 청력이 되겠죠.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그냥 자석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약하게 청력이 되겠지. 그러면은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서로 인력 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마치 용수철 저울에 다른 물체 하나 매달아 놓고 인력 때문에 무거워지냐, 청력 때문에 가벼워지냐, 아니면 원래 무게 그대로냐. 이런 걸 이용해서 A, B, C가 어떤 자성을 가지고 있던 물질일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특히 강자성체가 한번 기억해 놓은 거는 무한히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성인데 노벨상 2개 받은 사람. 누가 있죠? 그 유명한 회의에도 같이 참석했던 분이 한 분 있죠. 마리 퀴리라고. 그 퀴리 부인이 찾아낸 재미있는 성질인데 각각의 자성을 띌 수 있는 금속마다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입자 운동이 되게 열을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강자성체의 자기화도 입자 운동을 충분히 활성화시켜 버리면 까먹어요. 여러분들 졸라 재밌게 놀다 보면 어떻게 돼? 과제 까먹지? 숙제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일 까먹는 일 있잖아. 똑같아. 자기화된, 기억시켜 놓은 원자들도 입자 운동을 늘려버리면 자기가 자기화됐던 거를 까먹게 되는 온도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가리켜 퀴리 온도라 그러는데 퀴리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버리면 자석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방구에서 사봤던 그 싸구려 자석들이 좀 검은 색깔, 깨지면 철가루 비슷하게 튀어나오는 거. 그거는 한 700도만 가열해도 자석 아니게 돼요. 그 정도면 그냥 저기 시골에 아궁이에 던져놨다 꺼내면 자석 아닙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자기장 이야기할 때 철가루를 자석 부근에 뿌리면 걔네들이 한 줄로 줄 섰잖아. 왜 섰는지 알겠죠? 이미 그 철가루들은 사실 철가루가 아니라 초소형의 미니 자석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장 영역 안에서 줄을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정리 좀 해주시고,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일단 필기는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거 설명을 보면 하드디스크 아까 이야기했죠? 특정한 이 강자성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억시키는 장치가 하드디스크. 전자석 기중기에 자기 자석의 힘을 세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싣는 철심, 둘 다 강자성체겠지. 그 다음에 자기 저항 메모리, 고무자석, 감응 테이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옷 같은 데 붙어 있는 태그. 계산대에 가서 이렇게 해서 빼야 되는 거. 그거 그거도 강자성체하고 네오디뮴 자석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강한 자석에다가 붙여야 핀이 꽂혀있던 핀이 뽑히면서 두 개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석을 들고 있는 채로 그 카운터 옆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코일이 있으니까 전자기유도로 여기 도둑놈 있어요 삥삥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액체 자석 뭐 이런 건 이제 강자성체랑 액체랑 섞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장에다가 액체 자석 갖다 대면 막 자기장 모양대로 뾰족뾰족하게 뿔 생기고 하는 거 영상 본 적 있을 거야. 그냥 그런 거고, 그 외에도 뭐 조영제, 몸 안에 심하게 다쳤을 때는 이럴 때 장기 상태 깨끗한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적 성질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필기하고 167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필기하고 167 풀어보세요.